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73쪽 아래에 보시면 가로 2번에 포트폴리오에 의의다라고 나오는데 또 역시 저를 보셔야 되겠죠. 뭐 쓰여져 있는 문장 현혹하는 문장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란 말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포트폴리오가 뭐냐고 여쭤보면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분산 투자입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계란을 갖고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깨져가지고 부모님께 혼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어릴 때 계란을 갖고 이동하다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 저도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계란 5개 지푸라기 알아요? 지푸라기에 계란 5개 끼워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제 기억, 제 어릴 때. 근데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기만 했지 서울의 토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서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계란을 언제 구경할 수 있었냐면 할아버지 오셨을 때 할아버지만 대접받을 수 있는 게 계란이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오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그 후에 닥칠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못 들어갔죠. 통금이, 그 당시엔 통금이 있잖아요. 통금 못 들어가지고 엄마가 찾으러 왔는데 그럼 자식이 그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왔으면 너 어디 있다고 왔어?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계란은 이 말이 나오는 바람에 아이고 난 죽었구나. 근데 이제 다행히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기 직전에 할아버님이 발견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곤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계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나는 거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는 결국 분산 투자입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분산 투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게 집중 투자입니다. 집중 투자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몰빵이라고 하죠. 올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몰빵, 집중 투자하면 잘하면 대박이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되는 거 아시죠? 이 쪽박을 찬다. 그 말은 집중 투자는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의미가 되죠. 이럴 때 여러 개 자산에 조금씩 나누어 투자,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집중 투자 시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투자와 관련된 위험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관리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다.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우리말로 하면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어떤 자산관리 기법이다. 요 정도 말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싫으면 그냥 분산 투자. 목적은 절대 조심할 것. 분산 투자의 목적은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Understand? 그런데요. 우리 개론은 고급진 과목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단한 말이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교과서적 표현으로 한번 문장을 바꿔볼 테니까 그냥 차분하게 저놈 또 시작했구나 이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란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개의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출제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에 위험 얘기할 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위험이다라고 했던 기억 나죠? 또 하나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다른 말이 없어도 장래의 불확실성 또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 말만 나와도 이미 그 말의 의미는 위험을 뜻한다라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뭐랬죠?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 그랬잖아요. 이것을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킨다는 말은 결국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을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감소시킨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므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지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투자에 관련된 위험을 줄이게 되면 희한하게도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원래 목적과 결과를 혼동하는 건 아닌 거죠. 절대 목적 자체는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효율적인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위험은 줄어들면서 수익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뿐인 거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위험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요것도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번 해볼까요? 위험이 체계적이다라는 것이죠. 위험이 체계적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인가 체계적이다 이렇게 말을 쓴다면 굉장히 꼼꼼하고 질서가 있고 규칙적이고 이런 경우에 왜 체계적이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시기 전에 위험이 꼼꼼하다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요? 위험이 꼼꼼하다, 체계적이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피할 수 있기 없기.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을 뭐라고 말한다? 체계적 위험이다. 예컨대 이걸 그물에 비유하면, 물고기를 잡는 그물 아시죠? 그물에 비유하면 이렇더라는 거 이게. 그물코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면 체계의 반대가 뭘까요? 비체계.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아닐 비자를 쓰겠죠. 그러면 이걸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면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물의 그물코가 촘촘하다, 촘촘하지 않다. 그럼 물고기에 따라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없기? 있기. 그러므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과 관련된 위험으로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체계적 위험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위험을 누구도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은 아무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소시킬 수 있기 없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위험은 뭐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또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하여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 것이지 체계적 위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묶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통하여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며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체계적 위험에는 분산 투자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건 결국 분산 투자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은 전혀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런 문장 가능합니까? 다음 서술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고르셔 놓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통하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X. 왜? 왜 틀렸죠? 그렇지. 모든 위험이라면 그 속에는 비체계적 위험뿐 아니라 체계적 위험까지 포함된 그런 지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장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면 아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 위험 줄이는 방법 맞네.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나중에 해설지 보면 내가 눈이 뭐가 씌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요, 과거에는 틀린 거 고르라면 아예 처음 끝까지 다 틀리는 지문을 내줬다고. 그러니까 수험생이 보면서 이건 다 틀렸네. 찍는다고. 지금은 틀린 거 고르라면 100%라고 본다면 96%는 맞는데 나머지 꼴랑 4% 틀린 말 써놓고 틀린 거 골라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설프게 대충 공부했다가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처럼 보이니 답을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비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런 대비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거 대충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 고통이 없는 학습은요, 그거 학습도 아니요, 그거. 그냥 와서 공부 합리하고 있는 것이지. 어차피 고통 겪을 바에 빨리 끝장내시자고요. 저는 내년에도 여러분을 여기 학원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죠. 너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에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 다른 말로 분산 투자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용으로 따지면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얼마만큼 그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가 큰지, 즉 포트폴리오 효과가 또는 분산 투자 효과가 큰지 작은지를 구하는 값을 상관계수라고 말합니다. 상관계수. 근데요, 제가 상관계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뭔가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면, 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 같거나 비슷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다른 것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왜? 같거나 비슷한 것에 투자를 하면 그 자체가 집중 투자가 되는 셈 아닌가요? 그럼 분산이 되려면 서로 다른 것에 투자를 해야 한쪽이 망해도 한쪽이 살아남음으로써 전체적인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상관계수라고 할 때 상관의 의미가 뭘까요? 상관. 상호 관련돼 있다. 상호 관련돼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줄여서 상관성 그러면 상호 관련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거고 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관성이 높으면 상관계수가 커요. 근데 상관계수가 크다면 상호 관련 있는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말로 하면 같거나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집중이다 분산이다. 그럼 집중이 됐으니까 그만큼 분산 투자 효과는 크다 작다. 오케이? 그럼 뒤집어서 상관계수가 작다는 것은 서로 관련 없는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자체가 분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 가능합니까? 상관계수는 값이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아지며 상관계수 값은 작을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커집니다. 맞아요? 저 지금 하나도 안 썼잖아요. 여러분도 칠판 하나도 본 거 없고 그냥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밖에 나가면 즉시 까먹습니다. 오늘 현장 집에 가셔서 누워 계셨을 때 가만 오늘 학교 오는 시간에 뭘 배웠지? 아유 생각이 별로 안 나는데 그러시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수업 시간만이라도 그 내용이 이해가 갔다면 학습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반복하고 복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쌓입니다. 그 쌓인 걸 바탕으로 문제를 나중에 풀어보세요. 우와, 신세계가 열립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맨날 했던 말이 다 있네 하면서 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될 때까지는 저도 힘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도저히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갈아타세요. 다른 수업 들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내 품에 품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만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전이 코카콜라예요. 곰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은행도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 마스코트가 백곰이에요. 그렇죠? 제 별명도 우루사고. 형이 내 쌍둥이 형이니까 복합우루사 별명입니다. 그리고 조카가 이제 푸예요. 그럼 형수가 곰순이겠죠. 그런데 자, 그럼 일단 기본적 의미는 이해가 갔었을 겁니다. 근데 상관계수는 값을 따지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값이 작은 거죠? 마이너스가 값이 작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 음의 값을 갖는다 또는 마이너스 1에 가깝다 이 말은 상관계수 값이 작다는 거죠. 그럼 상관계수 값이 작다는 건 상관성, 상호 관련 없는 것끼리 묶었다는 뜻이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이해가시겠어요? 그거라고 이게 개념이.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제가 볼게요. 자, 문장을 만들 때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이 말이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수록 이 말이나 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이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거나 음의 값 갖는다는 거나 상관계수 값이 작다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럴수록 분산 투자 효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는 크다 작다. 크다. 오케이? 자, 그러면 작을수록의 반대가 뭐유? 클수록. 음의 값의 반대가 뭡니까? 예, 양의 값 해도 되고요. 정의 값 해도 같은 의미예요. 또 마이너스 1에 가깝다의 반대는 예, 플러스 1 해도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 안 써도 플러스야. 그렇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또는 그냥 1에 가까울수록 1에 버리면 앞에서 했던 말과 정반대 아니에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도 바꾸는 거예요. 화살표를 잘 봐요. 지금 얘네들은 화살표를 그리면 상관계수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는 크죠. 얘네들은 화살표 그리면 상관계수가 큰 거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는 작죠. 그럼 상관계수와 분산 투자 효과 부분은 화살표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비례 반비례. 그럼 이걸 가지고 상관계수와 포트폴리오 효과는 역의 있다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아니, 값이 작으면 효과 크고 값이 크면 효과 작다. 그럼 반대 방향 아니냐고. 그러면 상관계수와 분산투자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반비례 또는 역의 관계에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무슨 말씀드립니까?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면 문장 표현 그까이 거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지. 도대체 그따구 걸 왜 외우냐 도대체. 외우려면 40개, 50개를 다 외우든지 한두 개 꼴랑 외워놓고 무슨 공부를 했다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닥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몇 가지 외워가지고는 외웠던 보람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얘보다 더 어려운 말이 세고 세슈. 내 기초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내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교과서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전부 나왔던 문장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문장들이 보고 기겁을 하거나 허걱 멘붕이 온다면 현장 가서 기출문제를 접했을 때 집단 멘붕이 발생하여 3년, 4년 동안 또 공부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기출지문 나중에 봐요. 그거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려운 표현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그때 가면 맨날 들었던 말 나오니까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근데 지금은 쉽고 재밌는 수업을 들어서 너무 좋다고 할 그분들이 나중에 그 표현을 듣는 순간에 멘붕이 와요. 그때 가서. 이게 수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떤 수업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판단을 하십시오. 과연 지금 쉽고 나중에 어려운 게 좋을 것이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쉽게 풀고 고통 단축하는 게 좋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시겠어요? 그러나 어떤 수업도 100% 여러분의 모든 걸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저 지금 73쪽 맨 아래 의했고 그 다음에 뒷장 넘겨서 가로 3번 포트폴리오 위험에서 가로 1번 체계적 위험, 가로 2번 비체계적 위험 끝냈잖아요. 안 그래요?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재에도 없는 상관계수까지 설명 끝내지 않았냐고. 여기 교재에 상관계수 없지 않냐고. 오케이? 교재 안 봤으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까지 할 뻔했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초소에 빠진 게 많은가를 나중에 기본서 받아보고 학을 띄지나 마세요. 아니 근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똑같아요. 매년 볼 때마다 이 눈빛들이 매년 저는 똑같은 눈빛을 요맘때면 대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한 7, 8월 되잖아요.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뭐 이 정도야 하면 까매하게 풀고 있어요. 누구라도. 오케이? 무슨 학력이고 뭐 학벌이고 무슨 머리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이 되고 반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또 고통을 겪고 노력을 한다면 다들 되는 겁니다. 다들. 나중에는 이거 맨날 했던 거 하면서 푸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경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동방불패예요. 뭐 이거 그런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뭐 기초소가 요 정도에서 끝났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런 또 화폐의 시간 가치가 또 나오네요. 또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항상 뭐 강조하죠? 제목 잘 봐라. 제목 잘 봐라. 저 같으면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보면서 잠깐 시간이라는 글자를 없다고 볼 거예요. 그럼 화폐 가치 아닌가요? 돈 가치 아닌가요? 근데 돈 가치인데 왜 가운데 시간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아하,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같다 달라진다. 달라지지. 아니 단적인 예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종대왕께서는 10,000원입니다. 배추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세종대왕의 값어치는 지금과는 비교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20년 전에 돈 10,000원이면 그래도 좀 마음 한구석 좀 뿌듯하고 어디 가서는 좀 하나도 뭔가 좀 챙기자 이럴 정도는 지금 10,000원 갖고 시장 가봐요. 떡볶이 몇 개만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떡볶이하고 근데 분식이요. 이게 돈 아낀다고 분식을 먹잖아요. 이게 더 드네. 그렇죠. 그냥 단가는 뭐 2,000원, 3,000원인데 순대 하나 시키고 뭐 오뎅에다 떡볶이 어느 순간에 6, 7,000원 돼요. 그 항상 먹으면서 후회를 하죠 우리는. 이럴 바엔 차라리 밥이나 먹지. 이게 정확하게 반찬에다가 밥 먹.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또 그걸 가지고 먹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식집 이렇게 하는 분들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저기 뭐야 여기 뭐죠? 그걸 무릎 담요? 무릎 담요만 살려고 하는데 회매 봤는데 야 그거 뭐 4년 전하고 또 다르네요. 4년 전에 요 근처에 제가 왔었는데 왜냐면 내가 여기 온 게 벌써 여기 랜드프로 소속된 게 지금 4년 5년 차니까 당연히. 근데 그때는 무릎 담요 좋았고 그러니까 품질도 좋았고 그다음에 넓이도 넓었고 그리고 4,000원 5,000원 했어요. 오늘 가보니까요 세상에 더럽게 얇어. 이건 무릎 담요의 어떤 의미도 없는 얇은 거 그리고 면적도 되게 좁아가지고 겨우 감싸지도 못하는 그런 걸 6,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조금 쓸만하다 싶으면 12,000원.
아니, 물었다며가지고 누가 10,000원을 넘게 줘요. 그래서, 야, 이만큼 참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배우는 게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돈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나 일정 기간 후 미래인 거 아시죠? 그럼 그냥 압축하면 수익의 발생 시점은 미래입니다. 근데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투자 금액이 갖는 돈 값어치와 1년 후, 2년 후 미래의 수익이 갖는 돈 값어치가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그렇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아까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 배워보셨죠? 요거를 접목시켜서 만약에 지금 현재 곰돌이가 1억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500을 벌 수가 있대요. 그러면 금액만 가지고 본다면 1년 동안에 500을 버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물가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물가가 크게 올라갈수록 돈 가치는 크게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물론 계산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말로 먼저 해버리면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높게 올라간다면 1년 후 1억 500의 돈 값어치가 돈 가치를 따지면 현재의 1억보다 낮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면 금액만을 비교해 보면 마치 1년 동안에 500의 수익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돈 가치를 따진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정확한 올바른 투자 타당성, 투자 타당성이란 말은 내가 과연 투자했을 때 남는 떡고물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확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액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돈 가치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부분을 묶어서 예쁘게 문장을 만들어 본다면 수익의 발생 시점과 투자 시점이 상이 다르므로 정확한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그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라는 것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그냥 우스갯소리로 물어볼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지금 20만 원을 주는 것과 1년 후에 30만 원을 주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단연코 무엇을 선택하실까요? 지금 20만 원 선택한 분과 1년 후 30만 원을 선택한 의견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거 말고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20만 원을 선택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왜 이것을 이제 이론적 학문의 관점을 보면 유동성 선호라고 하거든요. 왜냐? 지금의 20만 원보다 잘못하면 1년 후에 30만 원의 돈 가치가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가가 높게 올라가 버리면.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투자자들 또는 사람들은 미래의 돈보다 현재의 돈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 좋아한다. 이거를 학문의 관점에선 유동성 선호다. 이런 말을 써요. 이건 이론이고요. 현실적으로 1년 후에 30을 주겠다는 그분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1년 후에 안 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준다고 할 때 받아요. 준다고 할 때. 뭐 사양지심 그따구 거 필요 없어. 준다고 할 때 낼름 받는 게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요, 쇠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 같으면 한 3번 정도 사양하는 게 기본 미덕이었는데 지금 사양하면 안 주지 않습니까? 줄 때 받고 고마움을 느끼면 더 상대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바꾸세요. 옛날에 뭐 측은지심이다, 수호지심이다, 사양지심이다 해가지고 나오죠. 이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단지설, 맹자, 인의 예지, 공자, 윤리, 동양철학 없어요? 안 배웠습니까? 이런 맹자의 사단지설. 그렇군요. 물론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돈 가치를 왜 따져야 되는 건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어쨌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돈 가치를 따지면요, 돈이요 크게 현재의 돈 값어치와 미래의 돈 값어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때 현재 가치를 줄이면 현가라고 말을 하고요, 미래 가치를 줄이면 내가라고 말하죠. 왜 리을이 니은 되는지는 아시죠? 무슨 법칙? 두음 법칙 때문에. 그래서 개론은 종합과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현가와 내가를 구분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보험 설계사 분이 여러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떤 보험을 설명할 때 선생님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3년 후에 1억을 타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더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3년 후에 1억? 그러면 3년 후에 1억이 지금은 가치를 따지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1억이 현재의 가치로 만들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죠. 근데 벌써 문장 속에 무슨 후자가 붙었다면 이건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미래죠. 그럼 이 후자가 붙은 그 순간 이때 1억은 3년 후라는 미래의 돈 값어치 맞죠? 오케이? 내가 알고 싶은 건 3년 후 미래의 돈 값어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3년 후 1억의 미래 가치가 현재로 따지면 얼마의 돈 가치가 있는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처럼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만드는 작업을 할인한다라고 하고, 할인할 때, 즉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이용하는 계수를 현가계수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요령, 앞으로 나중에 이 교과 기본서 받아보세요. 투자론 뒤쪽에 가면 할인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 할인. 그리고 금융론에도 할인자 많이 나오는데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할인! 요 말이 나오면 일단 문장 속에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현재 가치란 말이 나와야 돼. 왜? 할인의 의미가 뭐니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작업을 뭐 한다? 할인한다.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걸 할인한다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만약에 문장 속에 할인자가 딱 버티고 있는데 뒤에 읽어보니까 현재 가치가 없고 미래 가치란 말이 들어가 있었다면 걔는 해석할 필요도 없이 틀렸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원리 하나를 알므로써 문제를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은 문장이 석줄이면 석줄을 다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 해석하려고 한다고. 오케이? 근데 우리한테 배웠던 분들은 가만히 있어. 할인자가 나와. 미래 가치는 X. 해석할 것도 없다고. 할인 나왔네? 근데 현재 가치가 있었는데 미래자가 있네? X! 해놓고 곧바로 다음 분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한 1분 걸릴 때 우리는 10초 만에 따닥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 시간을 아껴서 민법의 긴 문장을 해석할 여유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민법대로는 골고루 점수 얻어가지고 합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오케이? 그 경지에 가야겠는 거. 오케이. 그럼 예측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현가계수면 요 반대가 내가계수인가? 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가 뭐죠?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현재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만든다는 말을 쓸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그럼 볼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현재 1억이 있어. 근데 그 1억을 예컨대 10%의 이자율로 3년간 은행에 묶어 놓았다면 3년 후 내가 탈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될까 궁금할 때가 있죠. 오케이? 근데 이 가운데 말은 사실 나중에 문장 해석할 때 보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일종의 상황을 설명하는 형용사 구에 불과하고 내가 핵심적인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나중에 하고 봐요.
핵심은 이거죠. 현재 1억이면 이건 현재 가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언제의 가치다. 3년 후 미래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문장 자체가 결국은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앞에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걸 할인한다고 했다면 뒤에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만드는 건 할인한다의 반대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할증, 심야 할증. 디스카운트의 반대가 할증 아니요? 저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제발 좀. 기초니까 제가 요 정도 하고 넘어가요. 내 3, 4월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뭐더라? 이러고 있으면 불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저는 보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할인의 반대 맞죠? 그럼 할증한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 시험에 할인한다는 말은 그렇게 잘 나오는데 할증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조를 기억할 때는 어차피 할인의 반대가 뭐다? 할증이다. understand? 그럼 보세요. 이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현가계수의 종류를 기억해야 돼요. 종류를 기억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물론 늘려서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해도 상관없겠고, 그 다음 연금의 현가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 이렇게 세 가지는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웃긴 게 일시불과 연금, 요 개념은 나중에 설명할 건데 일단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가치란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딱 이 제목이 나오니까 다른 말이 없어도 얘네들은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야. 금방 파악이 되죠. 근데 저당 상수에는 일단 명칭 속에 현가란 말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저당 상수는 분명히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당 상수를 이용하여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틀리는 문장이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최소한 내용을 몰라도 일시불 연금의 현가계수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구할 때 이용해 종류만 외워놨어도 그런 문제 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는 안타까운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그게 고통이 단축되고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들이 조금 그때를 약간 뭐라 할까? 뭐라 하죠? 약간 게을리했다고 할까? 약간 좀 긴장이 좀 완화됐다고 할까? 그 틈을 노려가지고 그 한 끗 발로 열받는 것보다는 어때? 되게 힘든 상황이 또 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면 이거 조금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걸 안 해가지고 말이지. 옆에서 함께 죽겠어요 진짜. 그러면 반대로 미래가치를 구하는 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물론 늘려서 미래가치계수. 그럼 연금의 내가계수도 있겠죠. 그리고 감채기금계수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초 단계니까 제가 현가계수의 어떤 것, 또 내가계수에 무엇들이 있고 또 상호 역수관계가 있거든요. 이것만 보자 이거예요. 이런 말뜻, 하나하나 계수의 말뜻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이 들어가요. 벌써부터 골아플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역수는요, 일시불은 현가, 내가가 역수예요. 조심할 건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금 현가와 역수는 저당 상수고 연금 내가와 역수는 감채기금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이게 과거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말이 있었느냐? 제가 분명히 일시불은 현가와 내가가 역수지만 연금은 현가, 내가 역수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인 것처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도 역수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문장은 되게 길었지만 뭐만 알면 그래, 일시불은 뭔지 몰라도 현가, 내가 역수야. 연금은 현가, 내가 역수 아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서도 아니 2.5점 그냥 건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이 말이 여러분은
속에는 기만의 어떤 지문이 아니었다는 건 기출문제집 구입해가 나 풀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집 보세요.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다 거기 들어가 있지. 아니, 아시겠어요? 나중에 확인 다 합니다. 오케이?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